그런데 우울증 기간 동안은요,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져요. 하루 세끼 밥은 내 뇌와 내 몸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단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름기 있는 치킨이랑 햄버거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떡볶이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좀 많이 드는데요, 비싼 과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있어요. 네, 심사임당 구독자님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보기 싫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본인의 생각에는 신념과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된다는 게 우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10살인 사람한테는 20살인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20살인 사람한테 30살은 나이가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주의할 게, 내가 50대나 60대, 70대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은 사람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는 나이 든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모든 거는 나보다 5살 이상 어린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모든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가치관이에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을 때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반론권이 주어져요. 그러나 본인이 뭐 선배가 되었든 아니면은 상사가 되었든, 뭔가 나이가 든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상대방한테 반론권을 제기할 수가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라고 반대로 치고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그러면은 치고 들어오는 5살 어린 사람, 10살 어린 사람이 듣게 되는 말이 있지요. 버릇이 없다, 당돌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과 신념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는 좋아서가 아니라, 반론권을 갖다 행사하면은 버릇없다는 얘기를 듣고, 반론권을 갖다 행사하게 되면은 당돌하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나이 어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무리한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은 본인들을 갖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로 받아들여요. 똑같은 살짝 무리한 행동이 같은 나이대에서는 저쪽이 그래 내가 참아주지 하지만, 굴욕감이 없이 내가 참아주지 하게 되지만, 똑같은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굴욕감을 갖고 참아주게 돼요. 야, 나이 많은 게 저러니 내가 참아야지. 야, 진짜 속상하다. 나이 든 거 외에는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굴욕감을 느끼면서 참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되냐? 나이가 어린 사람들, 조금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앞 사람의. 윗사람의 말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가급적 결론부터 얘기하고, 네? 한 다음에 궁금한 것을 갖다 물어보도록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듣기 싫은데 억지로 듣게 되지만, 그 말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를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짜증나게 되고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연락하면은 슬금슬금 안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 많은 사람들은 말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다 한번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나이 또래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갖다 하나 잡게 되잖아요. 평소에 못한 말까지 더 끝없이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섬세하게 그 사람을 피하게 되지요. 나이가 들면서 습관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3살짜리가 싫어하고 울면은 다들 3살짜리만 돼도 사실 별로 귀엽다고 안 봐줘요. 처음에도 어렸을 때는 귀엽다고 봐줘요. 그리고 3살짜리는 막 크게 울어도 돼요. 조그마니까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똑같이 바닥에 막 발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엉엉 우는 행동을 갖다 17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팩트가 확 달라지지요. 그러나 아직 17살은 이제 50대인 부모가 보기에는 또 그다지 아직은 위협감을 덜 느끼게 돼요.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데 이제 자식이 한 40살 되잖아요. 부모는 70살 되고, 자식은 아직 내가 자식이니까 그냥 얘기하게 되면은 부모가 부모로서 그거를 갖다 대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 대 어른이 되었다는 거를 갖다, 부모가 잔소리할 땐 알아요. 부모가 잔소리할 때는, 아, 나도 애도 있고 내 나이 40에 왜 저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 하지만 본인이 부모한테 얘기할 때는 부모 입장에서 이제는, 어엿하게 독립도 하고 자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한마디가 엄마 나 이거 싫어 한마디가 엄마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서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내가 강자가 된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나이가 90살, 내 나이가 60살 되잖아요. 관계가 역전이 돼요. 60살인 부모님 중에, 60살인 자식 중에서요. 80대, 90대인 부모님한테 끝없이 잔소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자식이 듣고 있어야 됐지요. 부모님들 대체적으로 60대에 아직 정정하게 걸어다니는 자식이 잔소리 하잖아요. 대부분 참고 들어요, 그냥. 때때로는 무서우니까 들어요. 자, 비슷하게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나이가 많다, 적다를 우리는 나이가 많은을 자꾸 내 나이 60대, 70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이가 10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습관은 뭐냐? 내가 내 나이가 어렸을 때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어떤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던 것들이 내 나이가 들어서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사람한테 했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과 임팩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뭐냐? 내가 어리고 젊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까지 가슴 깊이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좀 버려야 돼요. 내 나이가 30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나 아래나 내 말의 한마디가 20대보다 한 10배, 100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호미질 한다고 생각했던 말이 이제 듣는 사람한테는 괭이질 하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치페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나이가 들었는데 나랑 똑같은 나이인 사람끼리 모이면서 더치페이 해도 돼요. 내가 100살이 돼도 100살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더치페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한두 살 뭐 어린 사람이 뭐를 하자 그랬는데 내가 질질질질질질질 끌려갔다면 그때도 더치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더치페이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이거 하자 하고 했는데 내가 한 10살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자 그래서 했어요. 식당 갔어요. 그러면 10살 어린 사람들은 진짜 나와 같이 식당에 가준 게 그 음식을 진짜 좋아해서인지 그 식당을 좋아해서인지 아, 형이 가자 그러니 속으로는 맨날 가던 그 고깃집 또 가야지 하고 억지로 가줬어요. 그랬는데 자, 이제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참고 돈까지 지급한 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드는 건데 나보다 직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이거 하자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언권을 많이 하고 내 주도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비용도 많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하다는 거지요. 비용은 안 내고 어떤 분은 내가 성이라는 이유로 비용을 안 내고 처리하려는 분도 있어요. 남은 일을 시키고 혹은 내가 주도가 되고 그 일의 결과는 나의 기쁨이 되는데 비용은 똑같이 지불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거고 내 평판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자주 화를 내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화가 날 때 사람을 봐가면서 해요. 아무리 화가 많이 나 있어도 우리의 이성은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많이 나 있어도요, 우리는 누가 칼 들면 달아나요. 내가 아무리 화가 많이 나 있어도 사람들은 얘기해요. 똑같은데 약자한테는 화를 내고 엄청나게 체격이 좋은 다부진 운동선수 앞에서 화를 못 내면 비겁하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땐 비겁하다고 얘기해요.
너는 왜 약자인 나한테만 화를 내고 강자한테 화를 못 내는 거야 하잖아요. 내가 화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강자한테 화를 안 내죠. 다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사람들을 봐가면서 화를 내요. 그러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봐가면서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사람들 봐가면서 화내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나 내가 남이 나에 대해서 봐가면서 나한테 화내잖아요. 다들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으면 나한테도 화를 내지만 너희 사장한테도 화를 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나랑 나이가 똑같고 나랑 동등한 권리를 사람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 듣고 있겠어요? 내가 끝없이 화를 많이 낸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화를 많이 내도 거기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 입장이 사람들이 서서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화를 내도 만만한 사람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화를 내도 만만한 사람으로 착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화를 많이 내지요. 그 이유는 그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내가 나이 어린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도 봐가면서 화를 내기 때문에요. 엄청 튼튼하고 엄청 체격이 다무지고 유도, 태권도, 합기도 유단자에다가 권력도 굉장히 높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화를 안 내요. 외국과 달리 유교 문화가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나이 서열 정리의 스트레스가 더 심한 편인가요? 그거는 한국 사회만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유교권 국가 정부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 세상에는 진짜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든 경제학자들의. 브라질은 20년 전부터 경제가 꽃필 나라라 그랬어요. 인구 구성도 그렇고 광물 자원도 많고. 그러나 진짜 브라질 분들이 들으면 속상하겠지만요. 브라질은 여태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했어요. 왜 동아시아는 저렇게 발전을 하고 왜 브라질은 발전을 못하지? 생각해 보니까 교육인 거예요. 네? 브라질 사람들은 그렇게 개인이 노력을 해서 사교육을 안 해요. 열심히 내가 나한테 투자해서 교육을 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야 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아시아, 그러니까 뭐 베트남도 어떤 의미에서 유교권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교권이 해당되는 결국은 동아시아의 주변부에서는 전부 다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필리핀도 태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베트남이라든가 다 근처에 있지요. 그런데 필리핀은 엄청나게 젊은 사람도 많고요. 인구도 많은데 같이 궤적을 따라가지 못해요. 필리핀이 우리는 모르지만요. 1950년대에 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필리핀은 사람들의 윤리관이라든가 가치관이 동아시아랑 달라요. 아시아권이지만 아시아권에 해당되는 한자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시키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는 복종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결국은 부모님한테 복종하고 학원 선생님한테 복종하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복종하고 그러나 진짜 요새는 학원 선생님한테 더 잘 복종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그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주는 영향력은 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그 유교적 가치관이라든가 서열이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약해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서열은 나이에 의한 서열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급생들끼리 서로 서열을 매기는 게 이제 어려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딱 어느 집단에 속해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서열을 스스로 매겨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서열을 매겨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면 듣고요. 누가 얘기하면은 아이 좀 나서지 마 얘기를 듣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서지 마라고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집단에서 서열이 낮게 취급받는 거지요. 그런데 되게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다가 보면은 되게 서열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학생들끼리 힘들고 서열이 낮은 학생은 낮은 학생끼리 힘들어요. 그리고 회사 입사를 해도 왠지 지금은 동기들끼리 서열을 자꾸 생각해요. 쟤는 우리 사이에서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나이의 장유 유서에 의한 서열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연공 서열도 많이 파괴가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서열이 낮아지는 이유는요. 옛날에는 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들면 정년이 돼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미안하지만 그 전에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열이 점점 나이 들면 동일화되어 있어요. 직업이 없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의 어떤 서열은 점점 흩어지고 조심하는 것 같은데, 같은 나이 집단에서 점점 세상 사는 게 각박해지다가 보니까 어느새 서열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낮은 서열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낮은 서열에 생각하는 사람을 다 모으잖아요. 보통 그 집단의 수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낮은 서열이 아닌데 어떤 절대적 높이랑 비교하고 내가 낮은 서열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가 죽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사는 게 더 문제라고 여겨져요.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우리는 가끔은 착각해요. 남들은 내가 나의 품격을 엉망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굉장히 품격이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착각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잖아요. 진짜 내가 품격이 있다고 나름 인정받고 있어요. 여러 피드백도 그렇게 와요. 사실은 아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해요. 제 생각에 아부가 생활화되어 있는 거는 미국 사람이에요. 맨날 amazing, awesome. 그런데 맨날 갑자기 잊어먹었지만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 아부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누가 나한테 선배님은 진짜 훌륭하세요 하고 내 주변에 자꾸 나는 연락하지 않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나와달라고 연락하잖아요. 난 연락하지 않는데 나는 품격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서양 사람처럼 서양 사람들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아부 많이 하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안 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품격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잖아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품격이 있다는 거를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뭔가를 해서 품격을 쌓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안 해야지 품격이 쌓여요. 내 품격을 깎아내리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평생을 살아온 거를. 그거를 안 하는 게 우선이에요. 결국 처음 시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허허허 웃기만 하고 있잖아요. 품격이 저절로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 일단 노후의 취미생활은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는 거는 너무 제가 극단적이지만 돈이 안 되는 일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안 되는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똑같은 일도 돈 벌려고 억지를 해야 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제 돈이 안 되는 일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이제 정년 퇴직하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분이 심심해, 뭔가 삶이 의미가 없어 하면은 자꾸 취미를 가져보라고 하잖아요. 별로 그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취미는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분은 일단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 돈이 안 벌리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책임감도 못 느끼고 그러는 것 같아 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서 돈이 안 벌리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돈이 안 벌리는 일은 내가 싫어하는 분한테 중요한 거는 노후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요. 뭐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아주 작은 돈이더라도 내가 계속 돈을 버는 게 그분한테 제일 중요한 취미 생활이에요. 일단. 그러나 그거를 제외했는데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나는 내가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벌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여태까지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별로 권하지 않게 되는 취미 생활이 있지요. 싫어하는데 남이 억지로 권하는 거. 싫어하는데 남이 억지로 권하면 더 나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왠지 젊어 보인다는 느낌을 갖다 가질 것 같아서, 젊어 보이고 싶어서, 싫지만 뭔가 억지로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돼요. 왜냐하면은 취미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할 때는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해야 행복할 것 같지요. 우리는 취미생활 하면은 못하는 거라도 재밌는 거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내가 못하는 건요, 하면 다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내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손만 만지면 풀이 다 죽어요. 내가 취미생활로 텃밭을 가꾸잖아요. 진짜 허탈해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잖아요. 살면서 그동안 내가 못하던 거는 다 제끼고 대체적으로 내가 잘하고 재밌어 하는 것만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옆에서 하자는 대로 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수많은 관계 중 유독 가족 관계가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제가 가해자 피해자에서 미안해요. 가해자의 어떤 그 요소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굉장히 착하게 지내요. 집에만 들어오면은 막 화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해보잖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 착하게 지내는 이유는 원래 본인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겁이 많다가 보니까 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전혀 겁낼 수 없는 상대한테는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막 화내요, 아이들은. 밖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배우자한테만 화를 내요. 집에 들어와서 자녀한테만 화를 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 그 가해자의 요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해자는요, 부모가 될 수도 있지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60대 이상의 이거를 보고 있으시잖아요. 50대 이상. 사실은 10대 중반만 돼도요, 자녀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가해자라 그래서 별게 아닌 거지요. 땡깡 부리고,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왜 나 안 깨웠어 하고, 깨우면 깨우는 대로, 왜 벌써 깨우냐 그러고, 아, 저 알아서 일어날 텐데 왜 이러냐 그러고, 그래서 알아서 일어나나 해보면 안 일어나고, 그러면 왜 나 그랬냐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출 줄 모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10대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가해자가 되는 거지요. 막 상처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10대인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부모가 상처받는 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부모는 바다와 같아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울었을 때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 누가 화내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화내는 건 다 마음이 기분 나쁘니까 화내는 거니까 다 상처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해자가, 밖에서는 전혀 가해자가 못 될 사람이 집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화를 내더라도 내가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더라도 대부분 자신한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 옛날에는 이제 회사나 조직에서는 이제 옛날에는 윗사람이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새는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분자분하게 기분 나쁜 걸 표현할지언정 이제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를 직장에서 하게 되는 거는 NG 가는 사람도 자기는 화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모니까 자식한테 난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형이니까 동생한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자식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많이 때렸으니까 성인이 된 나는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화낼 권리가 집에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가 강화가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이거는 밖에 나가서 내가 화내잖아요. 다들 고발해요. 모욕죄로.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화내잖아요. 잘못하면 뺨 맞아요. 집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별로. 진짜 심한 가정폭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안전해요. 그리고 많은 가해자들은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제지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요. 응? 그래서 자식이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러지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를 내게 되면 누가 나를 화를 내고 괴롭히면은요. 우리가 제일 당연히 하게 되는 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집에 사는 한 안 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가족과의 문제가 특별히 괴로운 점은 뭔가 하면은요. 과거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4살 때 엄마 아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3살 때 막 아이 앞에서 진짜 난투극을 갖다 벌이면서 했어요. 우리 아이가 트라우마 입으면 어떡하니에요. 근데 그 뒤에 부모가 금슬 좋게 잘 살잖아요. 아이들 다 잊어먹어요. 엄마 아빠가 했다는 건 또 잊어먹고 그때 좀 소란스러웠는데 이러지. 기억에 남아 있더라도 감정은 전부 없어진 상태가 돼요. 오히려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어? 그런데 3살 때도 엄마 아빠는 치고받고 싸우고 나한테 화풀이 했어요. 5살 때도 치고받고 싸우고 화풀이 했어요. 10살 때도 그랬어요. 15살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언제 제일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요 하는 분도 봤어요. 심지어 30살인데 뺨 맞은 사람도 봤어요. 이어지잖아요. 내가 30살에 한번 뺨을 맞잖아요. 3살 때부터 이제 고스란히 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족에 의한 어떤 상처는 대부분 30살에 나한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은 3살 때부터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한 방에 다가와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40대 중반인데 막 이제 사업해야 되는데 그동안 4번 말아먹었으면서 5번째 사업에 돈 안 준다고 막 땡깡 부리고 난리치는 자식들은요. 보통 10살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럼 부모는 그 몇십 년이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모든 걱정이 철렁하고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은 긴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상처와 파괴력 역시 강해요. 모든 과거가 어느 일 하나에 전부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는 상처도 덜하고 언젠가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가족은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절망이 상처를 갖다 몇 제곱 더 심하게 하지요. 가족들이 주는 고통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밖에 나가서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은 다 가시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폭력, 가시적인 거지요. 가시적이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못 받아요. 그러고 나서 욕설, 당연히 가시적이에요. 처벌받지요. 모욕죄라는 게 있잖아요. 처벌받는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녀를 굶기거나 방치하는 거, 처벌받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거는 비록 우리 부모가 그때 내가 고발하지 않아서 처벌을 못 받았더라도 내가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나를 막 10대 자녀 중에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면 엄마한테 욕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의 특성은요, 저녁 땐 또 미안하대요. 왜냐, 우울증이 걸려 있어서 우울증 걸리면 하루 안에도 감정의 기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오후 4시쯤부터 좀 눈이 뜨인다. 그러다가 9시쯤 되면 정신이 맑아진다. 12시쯤 됐을 땐 거의 다 난 것 같아.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똑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병원에 올 때를 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후에 예약 잡거든요. 그 다음날 못 오세요. 또 다른 유형은 뭐냐? 그분들은 몇 시는 상관없대요. 해가 지면 죽고 싶다. 해가 지기 전까진 괜찮다. 그런데 청소년들 중에서 많은 청소년들은요. 아침에 깨우잖아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 7시 이후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 중에서도 부모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다음에 자식 중에서 부모 통장에서 돈 빼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애들 중에서는요, 진짜 심심치 않게 엄마 팸을 갖다가 파는 애들도 있어요. 몰래 갖다가. 당근마켓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방금 얘기한 건 다 가시적인 거예요. 비가시적인 거는 좀 증거가 없어요. 냉담, 그리고 모욕에 해당되지 않은 자분자능한 말로 비난. 그런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은, 우리 형이 얘기하면은, 엄마가 귀담아 들어요. 똑같은 얘기 내가 하잖아요. 얘 꿈 깨라. 그래요. 또, 똑같은 건데, 옆에서는 친구들은 다 내가 더 예쁘대요. 근데 우리 엄마만 동생이 더 예쁘대요. 그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새 화장품을 하고 있으면, 야, 어울리지도 않는다. 동생한테 줘라. 무시죠. 네? 이런 것들은 뭐 냉담, 무시, 그런 다음에, 네, 냉담, 무시, 비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따지게 되잖아요. 별로 증거가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니?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제가 진짜 슬픈 얘기 들었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진짜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근데 미안하다고 하더래요. 옛날과 달라져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따지기 힘든 거는 다 눈에 안 보이는 상처들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자식도 부모한테 그래요. 10대 중반부터 맨날 엄마한테 떼쓰고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형제가 있으면은 자기 언니나 형이 얘기하잖아요. 기억이 안 난대요. 가족으로부터의 고통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고통을 이래 대처하는 거는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덜 보거나 안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민을 가요. 사실은 이러저러한 핑계가 있지만 부모랑 떨어지고 싶어서 이민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위해서 외국 남성이랑 외국 여성이랑 결혼하는 분도 있어요. 그 나라 가서 살려고. 부모님이 너무 싫다가 보니까 같은 나라 사람들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그러니? 물어보면은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부모랑 떨어져 있으려고요. 진짜 그래서 기를 쓰고 공부해서 우리가 아는 명문 기숙학교에 가요. 그래서 때때로는 살짝 명문인데 지방에 있는 데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우리는 가급적 우리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다 어느 정도 아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뭐 유학을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을 갖다 이렇게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경우는 유학 간다 그러면 내보내요. 합격하며.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우리 부모님 싸우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유학 가야 되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미국으로 대학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면 역으로 다들 이렇게 그래도 이게 꼭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지방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떨어져 있으려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중에서 형편이 되고 기지와 재치를 발휘해서 해외에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떨어지는 게 이제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 근무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교사가 되셔서 충분히 수도권에서 시험 치면 붙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 안 보고 그래도 없는 곳에 가서, 교사가 부족한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라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한테 떨어지고 싶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면 떨어지는 게 제일 낫지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들은 그냥 엄마 나 집에서 엄마 아빠 보기 싫으니까 나와 지내야 되겠어가 아니라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갖추면서 떨어져 있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학생들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보기에 우리 자식이, 부모님이 보기엔 자식이 꽤 괜찮은데 자식이 보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먼 건 아니지만 등하교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기숙사 신청하기도 하고요. 기숙사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부모님이 믿고 학교 앞에 조그맣게 원룸을 얻어주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일단 1번 방법은 뭔가 하면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멀어져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찾아본다는 거예요. 앞에 예시들이죠. 그러나 누구한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만나는 시간을 좀 조절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건 자식이 부모를 만나건 집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나 성인이나 똑같아요. 애들 보다가 보면은 3시간까지 잘 놀지요? 3시간 지나면 싸워요. 그럼 걔네들을 안 싸우게 할 방법은 2시간 50분에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가 자식을 만날 때 절대로 집에서 안 만나요. 밖에서 만나요. 그럼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성격이 나쁜 분들을 제외하면은 밖에서 비난까지는 하지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못해요. 당연히 폭력은 행사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집에서는 안 본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게 명분을 대면 돼요. 좋은 데 가서 사드리려고요. 좋은 데 가서 한번 사줄게 그러면서 절대로 집에서는 안 보고 밖에서만 보는 거지요. 그래서 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 중에서는 연휴만 되잖아요. 추석 때나 설이 되잖아요. 해외여행 가세요. 자식들이 전부 몰려와서 형한테는 이거 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 안 줘? 엄마 힘드니까 이거 돈 좀 줘. 그 얘기 듣기 싫다고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연휴 전에 잠깐 벗고 해외여행 가는 분들 있지요. 그러면서 다들 애들 핑계를 대지요. 애들이 가고 싶어 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는 가족을 안 보는 수인 거지요. 그런 다음에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고3이어서 우리 애가 중3이어서 그래도 연휴 동안에도 학원은 해요. 그래서 안 가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갖다 줄여보는 방법인데 우리는 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줄이면서 어떻든지 상대방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방법들을 갖다 취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게 돼요. 자, 부모님이건 자식이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화를 못 내요. 집에서만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맞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맞서보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네. 그래서 못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성인이 되면은 강도가 약해져요. 딱 일어나면 키가 더 크거든요. 그럼 인간은 위압감을 느끼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한 번도 화를 안 냈는데 진짜 한 번 화를 내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었다면. 그러나 상대방이 하나도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겁이 없는 자녀한테는 아무리 부모가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진짜 무서울 게 없는 겁이 없는 부모님한테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어머님이 자녀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시는 거는 결국 속상하셔서 그러시지요. 그럼 다들 맞대요. 그러면 화내지 말고 우세요. 울면은 차라리 나아요. 결국은 어머님이 하는 잔소리는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힘든 거를 알아달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우세요. 그냥 울어도 아마 자녀는 같이 울지 않고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방에 들어가서는 속으로는 좀 미안해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보다는 우시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짜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겁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진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착하냐 안 착하냐를 갖다 심리학 기준으로 보면은 몇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다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수용하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이지요. 힘든 얘기를 잘 들어주냐. 세 번째는 이타적이냐 이타적이지 않냐예요. 그 다음에는 복수심이 있냐 복수심이 없냐예요. 그 다음엔 사람들을 갖다 차별하냐 차별하지 않냐예요. 그런데 이 중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수심이 굉장히 강한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맞서면 안 맥혀요. 울면 먹혀요. 그런데 세상에는 겁도 없고 공감도 못하면서 타인 수용 수치도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 상대방을 아까 모든 방법들은 어쨌든지 간에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지요. 일단 그게 소용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는 이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달라지게 되지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지만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법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려워요. 그 전 단계는 많은 사람과 의논해보라는 거예요.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당장 우리가 고소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서 의논을 해봐도 돼요. 오히려 의논을 해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법과 가까워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게 내가 참고 있지만 원래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행위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굴욕감은 조금은 줄어들어요.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략이 이제 달라지게 되지요. 근데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약자냐 강자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약자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겉으로 볼 땐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 같지만요, 대체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 휴대폰 뺐잖아요. 꼭 돌려줘요. 애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작하면 괴롭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서 내가 괴로움을 받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다 약자예요. 약자면은 약자에 맞게 행동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약자에 맞게 행동하는 거는 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가 자식한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진짜 이게 내 생각에 해야만 되는 말이라고 하면은 이대로 놔두면은 진짜 잘못될 것 같으면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자식이 싫어하는 얘기를 했을 때 자식이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을지언정 그게 해야만 된다면 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한테 마찬가지지요.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싫어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해서 그게 정당하지 않다거나 올바르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여기에 의해서 상대방이 진심을 알아줘서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괴로워요. 해결 방법은 없어요. 나쁜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함은 뭔가 하면은 수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밖에 사랑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게 되면은, 그래, 대신 미움받지.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럴 때 사람들은 나 우리 부모님 포기했어, 나 우리 자식 포기했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미움받을 권리가 있어요. 대신 그때는 내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신 상대방의 미워할 권리를 인정해줘야 돼요. 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폭력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미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한테 진정 내가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딜레마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언젠가 결정이 나요. 우울증인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같이 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이제 공황장애는 일단 공황 발작이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공황 발작은 번역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영어로 패닉 어택이에요. 갑자기 공황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지 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요. 공황 발작을 하는 사람 중에 발작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공황이 있는데 그게 공황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공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4개 이상이 있으면 공황이에요. 그러나 갑자기 생각하는 거에서 좀 빼먹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숨이 차다, 더 나아가서 질식할 것 같다, 온몸이 떨린다, 땀이 난다, 몸이 오싹하거나 화끈거린다, 갑자기 감각이 하나도 안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따갑거나 가려운 느낌이 있다. 또 때때로는 공황 발작이 진짜 심하잖아요. 2인증처럼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황 발작이 진짜 심할 때 환청 비슷하게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상한 느낌이 난다는 분도 있어요. 영화 진짜 찍듯이. 그러고 나서 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황 발작이 있게 되면 메스꺼워요. 그리고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거 중에 4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공황 발작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토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물어보면은 꼭 숨이 차거나 가쁜 건 아닌데요. 어떻게 되냐? 토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많이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멍해요. 온몸이 오싹해요. 그러면서 공황 발작 기준 중에는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이것도 공황 발작인 거예요. 공황 발작의 진단에 있어서는 꼭 가슴이 두근거릴 필요가 없어요. 꼭 우리가 과호흡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고 과호흡이 없더라도요, 갑자기 구토가 나올 것 같으면서 그냥 구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몸이 저리고 기절할 것 같잖아요. 그거는 공황 발작이에요. 발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황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요 공황이 일단 내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공황이 나잖아요. 주 진단은 공황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공포증이 돼요. 내가 발표만 하려고 그러면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칠 것 같아. 그 사람은 발표 공포증이에요. 공황 발작은 아닌 거예요. 내가 시종일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지하철만 타면 난 기절할 것 같아. 그거는 공포증이에요. 사람들이 밀집한 거에 대한 공포증에 의한 증상인 거예요. 나는 항상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만 내려가면은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공포증인 거예요. 운전하다가 이런 분도 있어요. 탁
트인 고속도로가 나타나잖아요. 두근두근돼요. 오히려. 어떤 분은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갖고요. 비둘기 피해 다니느라고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벌레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뭐 벌레 보고 무서워해가 아니라 그분들은 벌레를 보면 공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비상사태인 거예요. 그럴 때는 공황장애가 아니에요. 공황은 있지만 공포증이래요. 그래서 공황장애는요, 보통 10대 후반부터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 유발 요인이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황이 있다 없다 시도 때도 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0대 중반에 처음 공황이 생겼다. 40대 중반에 처음 공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순수한 공황장애일 가능성은 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6개월 동안, 겨울 동안 그러다가 공황이 봄이 되니까 사라졌어.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디프레션, 우울증의 하나로 공황이 왔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름 휴가 때 비행기 타면은요, 비행기 공포증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출장 가느라고 비행기 타잖아요. 꼭 비행기 공포증이 생겨요. 겨울에 디프레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별개의 증세가 아니라 우울증 주기 중에 공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나는 불면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불안장애나 강박증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별일이 없으면 불면증이 없어요. 친구랑 얘기했어요. 근데 왠지 그 친구 표정이 웃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 잘못했나? 말 잘못했나? 말 잘못했나? 그러면서 그분이 확인 많이 하거나 손 많이 씻는 습관이 같이 있잖아요. 강박증에 의한 불면증이에요. 걱정거리가 생길 때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순수한 불면증은 아니지요. 순수한 불면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적어도 성인기부터 일관되게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단 알코올依전증 같은 건 해당이 안 돼요. 알코올依전증은 술을 안 마시는 날 잠을 못 자는 거니까 주진다는 불면증이 아니라 알코올依전증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 사실은 요새 젊은 분들한테 가장 많은 불면증의 원인은요, 다이어트예요. 굶으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당연한데 불면증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처방약이 됐건 한약이 됐건 뭔가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요새는 그런데 위고비도 있고 또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지만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 땀이 나는 것 같은데 불면증이 와. 약부작용이에요. 자, 이런 거를 다 제외하고 일관되게 있게 되면은 우리는 비기질성 수면 장애라는 별도의 진단이 우리는 가능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원래 나는 안 그런데 겨울만 되면은 몇 달 잠을 설치다가 괜찮아져. 봄에 잠을 설치다가 괜찮아져. 여름에 잠을 설치다가 괜찮아지는 건 보통 더워서 그래요. 에어컨 껐다 하더라도 내 체온의 조절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철에는 불면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더워서. 제외하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서를 제외하고 내가 몇 달 불면증이 있다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는 역시 우울증의 증상으로 불면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냥 일본에서 사용하는 말이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 우울증 대신 우울증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우리는 더 오히려 가볍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침울해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침울이랑 우울은 다르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다 우울이 붙지요. 사실은 우울증은 디프레션을 갖다 직역하면 우울증 쪽이 더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처지는 거예요. 내 몸의 기능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주 피곤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최고인 분도 있어요. 근데 출근해야 돼서 중간에 끊어지니까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12시간을 갖다 자야 되는 거거든요. 새벽 3시에 자고 내가 8시에 일어나니까, 이제 새벽 3시에 자고 내가 출근하느라고 7시에 일어나니까 나는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대신 회사 가서 내내 졸지요. 또 본인은 불면증이라고 하게 되지만 사실은 불면증이 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잠자는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불면증은 많지 않아요.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짜증도 많이 나고 벌 받는 것 같고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러면 나는 울지 않더라도 나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참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역시 번역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공황 발작도 오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잠도 못 자면서요. 그러나 본인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은요. 잠을 못 자서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공황이 와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운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끼리. 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아니요, 반대예요. 우울증은 제가 우울증일 때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디프레션일 때. 디프레션일 때는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우리 뇌에는 마치 컴퓨터의 메모리처럼 기억을 갖다 할 때 관할하는 부위가 해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에서는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요. 실제로 전두엽의 기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선수가 야구 선수예요. 맨날 3할을 쳤어요. 그런데 올해 2할 2푼이에요. 2할 때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3할을 갖다 쳤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일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세하게 순간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휘둘렸는데 나의 배트 스피드는 늦어져요. 원래 하면 이론적으로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요. 눈을 보고 반응하면 늦다고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우울증 기간 동안엔 그게 안 돼요.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스트라이크가 걸쳐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맨날 홈런 맞아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성적이 훅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본인은 모르지만 사실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약을 드시면요. 매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 우리 야구선수 예를 들었죠? 내가 맨날 20승 투수인데 올해 5승하고 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요. 그걸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요? 다시 20승이 되지 않는 한. 내가 맨날 3할 치다가 1할 5푼 쳐서 2군으로 밀려났어요. 야, 너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디프레션이 있게 되잖아요. 나의 능력치가 낮아져요. 우리의 자존감은 과거에서도 작용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애들은 막상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다들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한테 가능성이 있어. 나한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자존감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막상 또 그 대학에 가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대학에 가도 자존감은 또 올라가요. 나보다 좋은 학교 갈 애들을 갖다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또 취업 시즌이 되면 또 자존감이 좀 낮아져요. 사실은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꼭 나의 학교 때문은 아닌데 많은 분들은 본인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는요, 대기업은요, 직무적성 시험이 모든 걸 평가해요. 실제로 직무적성 시험 1등 한 사람이 학점이 엉망이어도요, 최종 면접까지 가요. 네, 근데 다들 직무적성 시험 공부를 너무 늦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대기업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직무적성 시험 공부를 갖다 1학년 때부터 하세요. 네, 얘기가 해서 미안한데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되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구랑 얘기하잖아요. 말도 버벅대요. 근데 디프레션일 때 취업 면접하잖아요. 다 떨어져요.
근데 디프레션일 때는 진짜 가고 싶은 회사는 오히려 면접하면 안 돼요. 다음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디프레션일 때는 능력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나의 낮아진 능력치를 갖다 올바로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가 낮아져 있으니까 낮게 점수를 갖다 매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망상 중에서는 구조망상 혹은 구출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는 대기업 회장을 만났어. 그럼 대부분 조증이라고 생각하지요. 우울증일 때 그런 망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행하니까 그게 탈출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일 때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황당한 걸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말리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우울증일 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거거든요. 응? 그러다가 오히려 우울증이 나타나야 현실적으로 돼요. 이거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자존감이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예외를 갖다 제외하면은요, 우울증일 때는 능력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낮은 능력을 자신에 맞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는 자꾸 자존감이 낮다고 푸시해요. 나는 평소에는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었어요. 디프레션이 6개월에 난 이 시험에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 쉬어야 되겠어. 이게 너무 어려워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계속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대요. 시험 쳐보래요. 시험 쳐서 떨어지잖아요. 자존감 더 낮아져요.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울증일 때건 고난에 닥쳤을 때 해결한다는 거는 두 개의 부분이 있어요. 문제 자체를 해결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원래 내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안 죽고 하루 버티면 해결된 거예요. 모든 우울증은요, 다 나아요. 70%는 1년 안에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매일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을 때마다 뭔가 하나 하면 죽고 싶은 생각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다 1년 버티고 나았어요. 그게 해결한 거예요, 우울증을. 대부분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우울증을 동안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 기간 동안은요, 먹고 싶은 음식이 달라져요. 하루 세끼 밥은 내 뇌와 내 몸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는 단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기름기 있는 스낵이나 치킨이랑 햄버거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떡볶이만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좀 많이 드는데요, 비싼 과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증 기간 동안에 음료수밖에 못 먹어요. 진짜 죄송한데요, 어떤 분은 우울증 기간 동안에 술밖에 안 넘어가요.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 기간 동안에 생존하는 대부분의 칼로리를 술에서 채워요. 우린 얘기하죠. 술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사람은 술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서 술을 먹을 때만 그나마 끼적끼적 안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술을 먹으면은 원래 6개월에 끝날 우울증이 매일 술을 먹었다 그러면은 9개월, 12개월 좀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요. 술은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그분이 내가 우울증인 줄 알고 치료를 안 받았다고 가정하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요, 막 먹어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좀 잊어먹어요. 배가 터질 정도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떤 영화인가 하면은 어떤 엔지니어가 있는데 삶이 너무너무 불행해서 자기를 죽여줄 사람을 찾아러 다녀요. 이란 영화인데. 근데 그 사람이 죽는 방법은 이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덤도 다 파놨어요. 제가 스포해서 미안해요. 무덤도 다 파놨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누워 있으면요, 그 위에 흙을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줄 사람을 이제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군인한테 부탁해요. 용감하다고 생각해서. 이란 영화니까 군인이 천벌받을 짓이라면서 막 달아나요.
그 다음에는 성직자한테 부탁해요. 너는 신을 알고 고통을 하니까. 성직자도 막 달아나요. 그러다가 그냥 어떤 길에 있는 노인한테 부탁해요. 그 노인이 들어주겠다 그래요. 왜냐? 자기 손주가 손자인지 손녀인지 잊어먹었어요. 병에 걸려 죽게 생겼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 노인이 내가 부탁은 들어주겠는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한번 죽을 생각을 했대요. 죽어야지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끈을 매달았대요. 손이 물컹하더래요. 뭐지 하니까 체리더래요. 끈끈한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핥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체리를 하나씩 먹게 됐대요. 체리를 먹다 보니까 날이 밝았대요. 그러더니 초등학교 애들이 등교하더래요. 그 앞에서 죽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후반부는 안 나오지만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아마 계속 체리만 먹고 살았을 거예요. 체리가 그 사람한테는 우울증의 해결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우울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이 음식을 해결해 주는 건요, 특별히 우울증에 좋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는 많은 경우에 우울증 환자분한테 유일한 음식이 되고는 해요. 대신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대체적으로 드시지 않고요, 굉장히 단 커피를 먹어요. 그 단 음료에서 나오는 열량이 밥이 되는 거예요. 대신 다른 데서는 열량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계속 마끼아또를 갖다 하루에 2잔, 3잔 드시는 거지요. 체중은 또 별로 사실은 그것만 마시는 거는 딴 음식을 하나도 안 먹잖아요. 체중이 별로 안 늘어나요. 우울증일 때 체중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요, 밤에 감정 식사를 안 해야지 하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밤에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요. 그러나 우울증일 때 많은 분들은요, 먹고 싶지 않은 거를 억지로 먹잖아요. 토하게 돼요. 그래서 본인을 갖다 흔히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섭식장애를 오해해요. 그건 좀 말씀드려죠. 섭식장애인 분들은 기준이 있는데요. 거울을 보면서 특정 몸무게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식욕은 있거든요. 먹고 계속 구토를 갖다 반복했다는 거식증일 수 있지만, 우울증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이 방송을 거식증이란 분들이 보시더라도요, 너무 절망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거식증은 나중에 섭식장애는 저절로 나아요.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먹고 토한다 그래서 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먹고 구토를 해야지 영양소의 40%가 그래도 위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구토를 반복하다가 식도가 파열되는 분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식도염 같은 게 생기지 않게 내과에 가서 약은 잘 챙겨 드시고 내시경은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되시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음식 얘기를 하다가 섭식장애도 넘어가서 미안해요. 그래서 우울증 분들도 우울증 기간 6개월 동안에 매일 먹고 토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의외로 치아세요. 위산이 이빨에 에너멜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섭식장애를 앓다가 회복하시잖아요. 진짜 그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구토하신 다음엔요, 당황하지 마시고 물로 잘 헹궈서 이빨 닦으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때는 더 상하니까요. 일단은 물로 잘 헹궈서 산을 전부 없애셔야 돼요. 입에 남아있는. 그건 진짜 충분히 잘 하셔야만 되시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는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많지 먹잖아요. 그게 그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살 좀 찌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디프레션 끝나면 열심히 하면 다 빠지세요. 그런 다음에 디프레션 기간 동안에 자꾸 내가 먹고 토한다. 그걸 먹지 마세요.
억지로 밥 먹으면 계속 토해요. 우울증인 사람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마음 먹기 나름이야. 죽을 각오로 살아. 죽을 용기로 살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디프레션 우울증은요,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니까 병인 거예요. 절대로 의지대로 안 돼요. 넌 의지력이 약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렇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살아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요,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는요, 공황발작 때문에 그래요. 공황발작 경험하시잖아요. 공황. 너무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하루에 어떤 분은 10번씩 와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래서 공황을 멈추기 위해서 자해도 해요. 자해를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자해를 하면은 통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이 내려앉잖아요. 그게 공황을 같이 낮춰요. 그런데 막 자해한다고 야단치잖아요. 죄책감으로 자해가 없어지잖아요. 공황 발작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공황을. 그래서 공황이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황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공황이 왔을 때 에이 끝내버리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요.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계속 잘못한 일만 생각나요. 사는 게 사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20년 흘렀어요. 20년 뒤에 내가 죽을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요. 20년 전에 죽었으면 20년 동안 이 고통을 갖다 안 겪어야 되는데. 안 겪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용기가 나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은 뭐냐?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와서 여러분이 왔을 때 의사의 목표는 한 달 안에 여러분의 우울증을, 심한 우울증을 일상생활에 가능한 가벼운 우울증까지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진짜 죄송하지만 모든 약은 10명 중에 6명에서 7명만 들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썼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의사는 계속 약을 바꿔 나가요. 그러니까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있어요. 또 두 번째, 대부분의 우울증은요, 거의 모든 우울증은요, 그게 언제 낫느냐의 의미지요. 다 나아요. 죽지 않아도 버티다가 보면 나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틀림없이 모든 디프레션은 낫는다라는 거를 갖다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나아요. 언제 나을지만 우린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2, 3년 안엔 보통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 시절의 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요. 학대하는 가정이에요. 어려서 몇 년 동안 매일 맞고, 욕먹고, 굶고, 매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잖아요. 사실은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100%가 아니에요. 보통은 성격학자들은 많이 잡는 사람은 60, 적게 잡는 사람은 40 정도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뇌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치매하게 되면은 치매는 결국은 치매가 어려서
내가 자라는 환경 때문에 치매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치매 걸리면 성격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는 어려서 환경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치매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뇌세포가 우리가 밥 먹으면 대변 보지요, 소변 보지요. 모든 세포는 마찬가지예요. 세포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는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에너지를 먹으면 모든 세포에는 노폐물이 생겨요. 그 노폐물을 갖다 세포 밖으로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뇌세포가 노폐물을 잘 배설 못 하잖아요. 그게 쌓여서 뇌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될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은 40에서 60%는 이미 태어났을 때 프로그래밍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렸을 때가 아니고요. 25살까지 돼봐야 알아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7살, 8살 때는 엄청 활발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향성이 될 수 있는 겁이 많고 낯섦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활발한 게 점점 줄어들어요.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쯤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은 나의 내향적인 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인이 되어서는 25세쯤 됐을 때는요, 어렸을 때 엄청 활발했는데 내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은요, 자존감이 낮아졌대요.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한다고 자존감이 높고요. 말 적게 한다고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자존감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은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게 아니라 말만 좀 줄어든 건데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착각하세요. 아주 어렸을 때는 다 여기저기 본인이 활발했다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옆에서는 나댔다고 기억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나대지 않게 됐으니까 차분해졌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은 본인이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착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잖아요. 어렸을 때는 나대서 맨날 야단 맞았거든요. 야단 안 맞으면 지금이 자존감이 더 높게 유지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게 25세 정도가 돼봐야 돼요. 반대인 분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비현실적으로 겁이 많아서 위축되어 지냈어요. 그런데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활발한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강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그런데 어렸을 때 환경 중에서 의외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다른 요소들이에요. 김연아 님이 만약에 피겨스케이팅을 만나지 못하게 됐으면 어땠을까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거는 김연아 님의 자존감에 있어서 평생을 유지하는 자존감의 원천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김연아 님이 운동을 반대하는 집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응? 자, 자존감이 엄청난 요소를 구성하게 되는 거지요. 네? 또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무슨 굉장히 괜찮은 회장님이셨어요. 내가 성인이 됐을 땐 쫄딱 망했어요. 그러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었어. 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엄청난 영향을 주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굉장히 어려서부터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지닐 수 있는 환경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내 성격 요소 중에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씩 더 강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굉장히 활발하다가 굉장히 조용해지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따돌림을 받았다. 우연히 굉장히 나쁜 애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본인의 침착해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요. 내가 그때 따돌림 받으면서 상처를 받아서 내 성격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바뀐 성격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지내게 되세요. 그러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침착해지니까 온 주위에서 너 철들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면서 성적도 올라갔어요. 그럼 그분은 자신의 성격을 소극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의 환경은 내가 내 성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극도의 학대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것 자체가 내 성격을 구성하는 데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내 성격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현재의 내 성격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는 일정 부분 나의 살아온 가정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보다는 어려서부터 이어져온, 특히 사춘기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나의 경험이 나의 기억으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사랑받지 못한 어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함이 학대를 받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학대를 받았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려서 반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 성격 자체를 떠나서요, 굉장히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와 폭력과 진짜 심한 방치. 그러니까 맨날 집에 혼자 있기는 했으나 텔레비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았다는 아닌 거예요.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데 진짜 조그만 빈집에 난방도 안 되고 진짜 처절한 가난의 기억. 처절한 가난의 기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처절한 가난의 기억이 학대랑 연결된 기억. 그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영향을 줘요. 그러나 그 영향이 이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냐, 이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냐가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내가 착하다는 게 하나도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맨날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겁이 많은 사람도 좋은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나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난 맨날 멘탈이 약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수준이 아니면 조금 달라져요. 이 수준이 아니면 조금은 달라져요. 조금은 상대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술은 많이 먹지만 학대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술 먹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요, 나이가 들어서 술을 하나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영향을 준 거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맨날 술 먹는 부모님 봤는데 술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맨날 술 먹는 부모님만 봐서 닮아서 너 이렇다고. 자, 똑같은 게 반대로 가지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알뜰해요.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었으니까 알뜰한 사람이 됐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나이 들어서 호황방탕하게 살아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심리적 보상을 받고 싶어서 저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어렸을 때 엄청 사랑받고 자는 사람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오만해요. 오냐오냐해져서 제 스포일드 됐다 그래요. 어렸을 때 사랑받은 사람인데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역시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달라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심각한 학대는 아닌데 진짜 심각한 학대를 받았는데도 엄청 강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학대를 다른 아이들이 받지 않았으면 해서 굉장히 선하게 학대를 없애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그분들 물어보잖아요. 어려서 자기가 학대받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됐대요. 베푸는 사람이. 그런데 어렸을 때 엄청 학대받고 자랐는데 연쇄살인범이 됐거든요. 뭐냐? 나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나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나한테는 나의 힘들고 괴로움에 대해서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괴롭다는 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를 자꾸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무효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그런데 아무 소용없는 것 같더라도요. 그때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 라고 생각하면 또요. 내가 나를 갖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나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자기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연민이 자기 비난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요. 네? 어렸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요. 이게 넘어가고 행복해지시잖아요. 그럼 불행한 과거는 별로 생각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굉장히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더 이상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요. 선해요. 선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착한 거는 내 자유의지와 능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한테 착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울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다라 여러분이 지금 착하고 선한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은 엄청 열심히 해서 성공했거든요. 성공했고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어렸을 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폄훼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랑스러워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은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연민을 가져야 살면 되시는 분들은요. 또 어렸을 때 이렇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셔도 돼요. 사랑받지 못한 경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제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받지 못함이었던 분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잊어먹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난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랑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60살이 됐어요. 근데 평생 나를 사랑해주던 자식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글쎄, 나를 사랑해주던 배우자가 미안하지만 사별했어요. 그런 나이가 60이 되면은 10살 때 있었던 일 잊어먹을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다시 생각나요. 그래서 나이가 90인 부모님한테 가서 따져요. 왜 그랬어? 부모님, 80년 전 일인데. 아니야, 엄마. 난 지금도 머리에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서 지워지지 않아. 얘야, 진짜 미안하다. 엄마가 치매 직전이어서 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천재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심리 유튜브에서 보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를 다르게 얘기해서 제가 실수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실수했다는 것 자체가요, 천재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증거예요. 어떤 아이가 미국에 있었던 실험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려서 디즈니랜드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사진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디즈니랜드에 갔다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디즈니랜드에 갔다고 믿었어요. 믿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엄마, 디즈니랜드에 가서 내가 길을 잊어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서 헤매고 다녔잖아 라고 없는 기억까지 만들어냈어요.
또 이런 유명한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어빙이 알롬이라는 사람의 책에 그 사람이 상담한 환자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어려서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맨날 학교에 데려다 줬대요. 그러면 달이었는지 뚝을 쫙 지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오른쪽 물이 보이지요. 딸 입장에서는 왼쪽 물이 보이지요. 항상 자기는 왼쪽 물을 보면서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녔었대요. 근데 꿈에서 자기가 오른쪽에 있고 아빠가 왼쪽에 있게 됐더래요. 오른쪽 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맑고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 아빠가 맨날 물이 너무 맑고 아름답다고 한 게 진짜였구나. 나는 가짜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눈에는 이렇게 보였으니까 라고 꿈에서 깨어나서 엉엉 울었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건요, 사랑받지 못함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는 현재 사랑받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또 저 얘기를 하는구나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부모를 만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이 자랐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기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집에서 태어나서 똑같은 집에서 자라서 똑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최명기는 아마 여러분들과 똑같게 하거나 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의 결정을 다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면 됩니다. 과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가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러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으로 그때 가면 그러지 않았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약했을 때의 여러분은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믿고 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명기였습니다.